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이제 5살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혼자의 몸은 아니지만요.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인간은 처자식을 버리고 상간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헛돈에 눈까지 멀어 지금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아이가 있는 채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개 그렇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혼까지 할 생각은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성 없는 남편과 시댁의 행태를 보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 시댁과 남편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그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도요. 그동안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에 함께 공감하면서 열심히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타고난 부모의 재력을 자랑하고 또 한탄하기에 바빴지만 적어도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들이 가진 것만큼의 돈이 부러웠던 적도 간절했던 적도 없었거든요.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것이었죠. 그저 평범한 소시민으로 지금처럼만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물론 저도 저의 이런 생각이 가진 재테크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려는 요즘 세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잘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 실패로 인해 저희 식구들은 1년 정도 빚쟁이들을 피해 전국 곳곳을 도망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피신을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이 사태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동업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동업자를 찾아 돈의 일부를 돌려받아 식구들이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한창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에 그 모든 일을 겪게 되었던 저는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저에게 제일 중요하게 된 건 바로 욕심부리지 않고 보통의 삶을 사는 일이었고요. 때문에 저는 저와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 역시 당연히 그런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거 있어? 인생의 목표? 나는 딱 하나뿐인데. 그게 뭔데? 여우처럼 예쁜 와이프랑 토끼처럼 귀여운 자식 낳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인생 뭐 별거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주변에 보니까 아무리 돈이 썩을 만큼 넘쳐나도 결국은 가족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 혼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겠어? 어쩌면 제가 생각하던 모범답안만 쏙쏙 골라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결혼을 하던 당시에만 해도 저희 남편은 제가 찾던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평범한 삶을 꿈꾸며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사람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 기대와 바람처럼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남편은 자동차 쪽의 부품회사를 다녔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비록 많은 연봉을 받지는 못해도 열심히만 일하면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실제로도
회사에는 50대가 넘은 직원들이 상당수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래 일하면 비슷한 규모의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퇴직금도 꽤나 괜찮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회사를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메리트였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무척이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 하나만큼은 제가 보증할 수 있었죠. 남들은 약삭 빠르거나 꾀가 많지는 못해도 소처럼 우직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새벽까지 회식을 한 다음 날에도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요. 여보, 나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 혼자 먼저 저녁 먹을래? 오늘도 야근이야? 어제도 늦게 마쳤는데 당신 피곤해서 어떡해? 괜찮아. 예쁜 우리 와이프랑 축복이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당신 몸도 무거운데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놔둬. 이따 퇴근하고 내가 가서 버릴 테니까. 결혼을 한 뒤 조금 지나 아들 재윤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남편은 한층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식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장으로서 훨씬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결혼을 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저희도 빚을 내고 싶지 않았지만 양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한 거라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남편 월급에 제 월급을 합치면 둘이서 살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윤이를 낳고 나니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도 꽤나 필요하더라고요. 심지어 앞으로 해가 지날수록 더 늘어갈 예정이었죠. 그 와중에 저는 저대로 일을 쉬어야 했고요. 남편이 혼자 벌어서는 저축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축을 안 할 수도 없었고요. 재윤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때 정말 긴급한 시점에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돈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고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도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달 카드값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막상 뭐 하나 제대로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진짜 딱 필요한 생필품만 사고 필요한 식비만 지출했는데 매달 나오는 카드값 보면 이걸 우리가 다 쓴 건가 싶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출근해서 수당이라도 더 받아야겠어. 남편은 저에게 평소에 하던 평일 잔업도 모자라서 주말에 출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러다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수당으로 버는 돈보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저희 세 식구가 살지 못할 벌이도 아니었는데 남편에게는 비상금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저도 다시 일을 나갈 생각이었는데도요. 결국 남편은 주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말 이틀 다 출근을 하는 건 아니었고 이틀 중에 하루만 근무를 하는 거라 그나마 할만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당연하게도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죠. 아니, 정훈이 얼굴이 이게 뭐야? 재훈님이 너는 남편 얼굴이 반쪽이 다 되도록 뭐하고 있었어?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말에 출근하느라 그래요. 괜찮아요. 평일에도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놈의 회사는 무슨 사람을 주말까지 일을 시킨대. 당장 때려치워라. 회사를 어떻게 때려치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휴무도 있고 상황 봐서 쉬어가면서 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본 시댁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일절 돈 얘기는 하지 않고 그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잔업을 하고 있는 거라며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장 회사를 관두라며 펄펄 뛰셨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잔업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려던 참이었고요. 시어머니의 화살은 저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니?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는 거야? 어머님, 아범 회사에서 야근하는 바람에 저녁까지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안 차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침은 항상 먹고 나가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밥만 먹으면 다야?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니? 애 얼굴이 반쪽이 다 된 게 스트레스 때문 아니냐는 말이야. 혼자서 3명분의 일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어깨가 무겁겠냐고. 솔직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3대 독자니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손주 타령을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남편에게 얹혀 사는 짐덩이라도 된 것 마냥 화를 내시는 게요. 처음 손주를 낳으라고 하실 때 제가 시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임신 출산 기간 동안에는 다니던 직장을 관둬야 하니 아이는 솔직한 마음에 가지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도 물론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해왔던 얘기였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신과 출산도 온전히 여자인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인데 그 이후에 잘 쌓아왔던 경력이 끊길 위험도 저 혼자 부담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남자는 직장에 자식이 생겼다고 말하면 비로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기겠다며 축하를 받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여자는 이래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했던 거라며 논총과 압박을 받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바람과 다르게 아이를 낳았던 건 남편과 시댁이 아이를 너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며 당신이 다 봐주실 것처럼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싹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월요일에 아기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애는 엄마 아빠가 본인 손으로 키워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애착도 생기고 정도 드는 법이야. 내가 정훈이 임신했을 때도 전부 다 내 손으로 키웠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친정은 멀리 지방에 있어서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결국 임신 막달에 관둬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조업 쪽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한 여직원이 복직할 때까지 기다려줄 만큼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온갖 눈치를 받으며 버티고 버티다 결국 퇴사를 했죠. 이 모든 일들이 불보듯 뻔하게 제 예상대로 흘러갔지만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태어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복은 제 평생에서 절대 느껴볼 수 없었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윤이가 3살이 되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직 면접을 보러 다니려고 해도 이렇게 맡기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요. 다행히도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하도 많아서 아기가 100일만 지나도 어린이집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열심히 검색해서 보내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뵈었던 어린이집 선생님도 좋은 분 같아서 마음이 조금 놓였고요. 제 생각보다도 이직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도 탈락하고 중고 신입을 뽑는 자리에 연봉을 후려쳐서 들어가도
탈락하기 일쑤였어요. 구직난이 심각하다더니 이렇게까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래도 퇴사 전에는 나름 제 업무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는데 서류를 붓고도 면접에 탈락하는 날들이 반복되자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자괴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몇 달간의 구직 끝에 저는 드디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력 인정이 많이 안 되어서 연봉을 많이 낮춰야 하긴 했지만요. 일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저희 부부에게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주말 출근을 관두고 주말에는 온전히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요. 몸이 고단하지 않으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돈 때문에 예민하고 부쩍 짜증이 늘었던 남편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평소에 성격 좋던 남편으로 돌아왔고요. 이게 얼마 만에 주말에 쉬어보는 거냐. 역시 돈이 좋긴 좋아. 그전에는 항상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생각 때문에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이 버니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네. 언제는 나더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서 재윤이 육아에만 신경 쓰라더니 막상 쉬니까 그게 아니었나 보지? 내가 그랬나? 우리 집 대출금 갚고 내 집 마련할 때까지만 당신이랑 나랑 고생 좀 하자. 내가 이번이 확실히 느꼈잖아. 역시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100%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윤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돈은 둘이서 적당히 먹고 쓸 만큼만 벌면 되는 거지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고 하던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에 한번 쫓기고 나니 생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돈이 좋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등등.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들은 이후에 문득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돈이 최고라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것만큼 추한 게 없다니까.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 진짜 느낀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훈애미랑 같이 열심히 돈 벌 궁리나 해. 다시는 외벌이 하니 많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에이, 이제 외벌이는 못하죠. 재훈이도 있는데. 당신도 그럴 생각 없지? 남편이 되묻는 말에 엉겹결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묘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외벌이를 하라고 등을 떠밀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잘 다니던 전 직장을 관두게 되었던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마치 기회만 되면 제가 직장을 관두려고 했던 것처럼 외벌이를 하니 많이 기겁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던 간에 남편이 한동안 고생을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물론 그 사이에 저 역시도 재윤이를 낳고 키우느라 힘들기는 했지만요. 원래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함께하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찌 됐든 저도 이제 일을 시작했고 재윤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던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바람이었죠.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기분이 뭐 같아서 오늘 조금 마셨어. 왜?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누구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술이 진탕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모처럼 만나는 친구들이라 술을 마시고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했었지만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는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리는 남편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일단 눕혔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을 해봐. 아유, 뭐 같은 세상. 당신, 내 친구 재진이 알지? 박재진. 박재진? 그 고등학교 때 당신이랑 제일 친했다던 무리 중에 이번에 아기 낳았다던 그 사람 아니야? 맞아, 그 자식. 박재진이라면 저도 남편을 통해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사람 이름이 나와서 의아했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 자식이 이번에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 차가 2억 5천짜리라더라. 아, 상상이나 돼? 2억 5천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 자식 첫 차는 자기 삼촌한테 물려받은 12년도 더 된 중고차였는데. 그래?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대?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 다녔지. 삼촌이 꽂아준 회사 겨우 들어가서 월급 200인가 받고 다녔어. 그러다가 관두고 사업을 한다고 설치더라고. 우리도 처음에는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고 다들 뜯어말렸지.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다네? 작년에 벌어들인 돈만 10억이 넘는데 10억! 10억이라니. 누구는 평생을 벌어도 못 만질 돈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1년 만에 벌어들였다니.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래? 사업 수완이 있기는 했나 보네. 요즘 사업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들었는데 망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잖아. 그래서 더 황당하다는 거야. 그 자식 머리도 나쁘고 솔직히 저거 저래서 나중에 사람 구실 하나 살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인생 역전돼서 외제차 끌고 나타난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이 더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잘 되었다니 좋은 일 아닌가요? 저라면 저와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친구와의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왜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도 사실은 은근히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남자들의 오기와 자존심이란 또 보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동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나 싶은 생각에 저는 그저 남편을 토닥이며 다음날 먹일 해장국을 끓였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남편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불러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방에 혼자 처박혀 있을 때도 많았고요. 그게 설마 친구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나?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여보, 나 사업하고 싶어. 사업? 무슨 소리야, 갑자기? 글쎄,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들어봤더니 저보다 못하던 친구도 성공했는데 자기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더는 들어볼 것도 없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해서 망했던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이라면 아주 치를 떠는 거 몰라? 절대 안 돼.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열심히 다녀. 나도 열심히 벌 테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남자는 사업을 해야 해. 이렇게 벌어서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성공해? 우리 집도 사야 할 거 아니야. 재윤이 대학 학비도 벌어야 하고. 성공이 꼭 친구처럼 외제차 타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니야. 그저 퇴근할 작은 차 한 대 있고 셋이서 불편함 없이 살 작은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아등바등 사업을 벌이려고 해?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이미 헛바람이 가득 들었더라고요. 도대체 동창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건지 저는 차라리 그 동창회에 나가지 말라고 할 걸 하는 후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끝까지 우겨대던 남편은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나를 잡고 싸울 각오까지 했었는데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하는 모습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자기도 속이 상해서 그냥 해봤던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뜻을 굽혀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예전처럼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월급 받으면서 재훈이를 키우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계속 야근을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원래 한창 납기를 맞춰야 하는 시즌이 되면 야근을 연달아 할 정도로 바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었죠. 제가 맞벌이를 시작한 이후로 남편도 굳이 불필요한 야근을 자청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야근이 이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정작 그때는 제가 업무로 바빠야 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야간에는 재훈이를 맡길 곳도 없었고요. 남편이 어린이집 마칠 시간에도 재훈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밖이야? 재훈이 데리러 안 갔어? 미안해. 나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됐어. 당신 전화 안 받아서 옆집 수호네한테 나 갈 때까지 조금만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 도대체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바쁜 거야? 미안해. 일이 그렇게 됐어. 대신에 이번 주말에는 쉬니까 셋이서 나가서 같이 외식하자. 응? 야근을 할 거면 미리 말을 해주기라도 할 것이지. 말도 없이 애를 데리러 가지를 않아서 난처했던 적이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래, 일하느라 그런 건데 남편도 힘들겠지 싶은 마음에 결국 혼자서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그 주 주말에 있었던 외출에서였어요. 남편이 미리 얘기했던 대로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셋이서 백화점에 놀러 갔습니다. 마침 재훈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팝업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가기도 편하고 더운데 에어컨도 시원해서 아기를 데리고 가기에는 딱이었죠. 아기 엄마들이 왜 백화점에서 만나는 걸 선호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보, 재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앞줄로 가봐. 알았어. 당신 화장실 간다며. 애랑 이거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다녀와. 남편이 캐릭터 구경에 정신이 빠진 재윤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이 행사장과 복도 끝과 끝이더라고요. 그건 제 소지품과 함께 남편이 들고 있는 아기용품 가방에 들어 있었고요. 저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활짝 웃으면서 엄청 다정하게요. 여보. 어? 왜, 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나 파우치 두고 가서. 그런데 누구셔? 뒤쪽에서 나타난 저를 확인한 순간 그때까지 웃고 있던 남편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뒤를 돌아보는 여자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당신도 명규 알지? 명규 소개로 만난 분인데 사업 컨설팅 해주는 분이셔. 안녕하세요. 제니퍼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당당하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사람은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화려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입은 옷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고요. 그냥 멀리서 대충만 봐도 부티가 좌알좌알 흐르더라고요. 2층이 아니라 한층 위,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만나야 할 사람 같았죠. 명품 같은 걸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로고가 도배된 옷들을 걸치고 있었고요. 저는 정훈 씨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식구분들이랑 같이 오셨나 보네요. 그럼 시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제가 이따 연락드릴게요.
그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사업 컨설팅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냥 컨설팅 받기만 했어. 내가 그때 말했던 사업 아이템이 어떤가 평가받아보고 싶어서. 뭐라고? 당신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들어봐. 저 사람 유학파 출신에 해외 명문대 나온 사람이야. 미국 컨설팅 빅펌에서 일하고 벤처 투자도 같이 한다고 해. 근데 내 얘기를 하니까 내 아이템이 진짜 괜찮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업성이 있대.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연결해 준다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저한테 포기하겠다고 했던 말들은 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기가 막혀하는 저를 두고 남편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팅 받았는데 일단 사업 초기 자금은 대출받아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투자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지금 전세금 때문에 받은 대출도 있는데 또 받겠다고? 제정신이야? 저도 온갖 말로 남편을 다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도저히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하네. 이래서 내가 당신이랑은 무슨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남편이 이만큼 얘기를 하면 좀 들어먹는 척이라도 하겠다. 부부 사이도 자연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저만 보면 씩씩대면서 방문을 닫고 자리를 피했고 제가 말을 걸어도 아예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리고 저를 남편이 하는 일도 이해를 못 해주는 이기적인 옆에내로 몰아가더라고요. 입만 열면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일단 그 컨설팅을 해줬다는 여자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 소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여자 역시도 대뜸 남편의 말 몇 마디만 듣고 사업 투자자까지 연결을 해주겠다며 선뜻 호의를 보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고 집어치우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사업은 둘째치고 결국 남편과의 사이도 파탄이 날 것만 같았고요. 결국 저는 허락을 해줘야 하는 걸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기 전에 그 여자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학 동기를 통해서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들려주고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동기 남편이 유학파 출신의 국내외 대기업의 컨설팅 자문을 맡고 있어서 동종업계였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마침 저는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 혹시 이 여자 알아? 또 다른 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SNS 계정이었는데 거기에는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죠. 그 밑에 영어로 써있는 문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충 내 운명의 사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SNS 계정을 타고 다니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탈퇴한 계정이어서 몰랐는데 제 남편 계정과 마팔이었던 친구가 자꾸 남편 계정에 어떤 여자가 다는 댓글이 이상해서 들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하도 화려하고 예쁘게 생겨서 신기한 마음에 구경을 하러 들어간 거였다고 했고요. 컨설팅을 해줬다고 짓거리더니 누가 봐도 바람이었어요.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벌어진 일이든가요.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난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느라 눈앞이 흔들리는데도 울음은커녕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다음 남편의 태도였죠. 제가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보내자마자 회사에 잔업하러 출근했다던 남편이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너
나 뒷조사하고 다녔어? 뒷조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던데 아주 대놓고 사진까지 올려놓고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너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징그럽다 너란 여자. 그래, 처음에는 사업으로 만났다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마다 안 된다면 남편 기죽이는 누구랑은 다르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될 것 같다고 응원을 해주니까. 기가 막혀. 지금 네 와이프 앞에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너 양심은 있니? 재은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재은이 핑계로 양심 운운하지 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러게 처음부터 내가 한다는 사업 지지해줬으면 제니퍼 만날 일도 없었어.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겠죠? 오히려 핏대까지 세우며 눈을 까지집고 자기가 바람난 게 다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고요. 더 이상은 그 사람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집 나간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 놈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좋은 말로 남편을 설득하라며 저를 데리러 온 줄 알았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내민 건 뜻밖에도 협의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제니퍼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더라. 너도 억울하겠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겠니? 결혼을 한다고요? 그 며칠 사이에 그 인간은 그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요. 정은이도 처음에는 재은이도 있으니까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우리 정은이를 너무 좋아해서 정은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죽는다고 매달렸다더라. 그래서요? 지금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랑 살기라도 하겠대요? 너도 이제 만정 다 떨어졌을 텐데 딴 여자랑 바람 피운 남자랑 살 수 있겠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그냥 이혼 도장 찍어줘라. 저렇게들 좋다는데 평생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이랑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나도 맨입으로 그냥 해달라는 얘기 아니다. 내 집 팔아서 위자료로 4억 줄 테니까 이혼해. 우리 아들 인생 앞길 막지 말고. 시어머니는 협의 이혼을 해달라며 위자료로 4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저 여자가 뭔가 해주겠다고 했겠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입만 열면 돈 타령을 해대던 시댁에서 집까지 팔아가며 4억을 주겠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여자는 이혼만 하면 시어머니에게도 새로 집을 사드리고 대출 금액을 제외한 남편 사업 자금도 대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일정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벤처 투자자 대신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하면서요. 미국에 있다는 그 여자 집에서도 이미 우리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구나. 대신에 하루빨리 호적 정리하라고 했다더라. 재윤이는 네가 데려가. 그거 말고도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너도 평생 남편 고생만 시켰으면 마지막 양심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누가 누구 앞에서 마지막 양심을 운운하고 있는 건지. 며칠간 시어머니가 두고 간 서류를 보며 저는 괘씸해서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었죠. 그 인간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재은이를 데려가고 4억 원을 즉시 입금받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던 그 마지막 날까지도 남편 놈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 인간은 천벌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한 말 중에 유일하게 맞는 말이 있다면 단 한 가지. 평생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이랑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놈의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니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없었죠. 저는 그 인간 때문에 화를 낼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남편이랍시고 한 입을 덮으며 사랑하고 살았던 제 인생이 이미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재윤이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온 건지 머리도 산발이 된 채로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서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미친 것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 하는 일도 갖고 있다는 돈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이름도 제니퍼가 아니라고 하죠?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긴요. 조금만 더 알아보면 다 나오는 걸. 그 인간 사업한다고 설칠 때 제 친구 남편 통해서 뒷조사했어요. 이름부터 나이, 직업, 국적까지 전부 다 가짜라고요. 진짜인 건 아마 하나도 없을걸요? 그 여자가 키운다는 개는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너 대체 그걸 언제 알게 된 거야? 그걸 아는데도 정훈이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준 거야?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요? 사업한다고 설칠 때 그 정도는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자식 버리더니 자업자득이지. 시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아주 제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달려들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남편놈이 갖고 있던 돈까지 전부 다 홀라당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투자금을 보태주기는커녕 남편을 꼬셔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잠적해버렸고요.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남편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웃기게도 저는 그 여자에 관한 모든 진실을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밀기 바로 직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그 돈, 그럼 내 돈이라도 돌려다오. 그 돈 원래 내 돈이잖아. 잊으셨어요? 그 4억?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조건으로 위자료로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 돈을 왜 돌려드려야 해요? 재윤이 데리고 하루빨리 서류 정리해달라면서요. 뻔뻔하게 며느리한테 아들 인생 앞길 막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설마 진짜 안 줄 건 아니지? 어? 제발 돌려다오, 내 4억. 아이고, 내 돈, 내 4억. 이럴 수는 없다. 너 내가 그 돈 가지게 둘 것 같아? 너 가만 안 둘 거야? 시모는 자기 돈 4억을 내놓으라며 아주 난리 발광을 쳐댔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하도 소란을 피워서 나중에는 구경 온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정도였어요. 결국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시어머니를 끌어냈고요. 남편 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가 끌려가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인간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더라고요. 자기가 잠깐 돌았었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그 순간부터 이혼하던 그날까지도 듣지 못했던 사과를 그날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출근도 못하게 저를 잡아채고 매달려대서 하마터면 또 경찰에 신고할 뻔했죠. 더 웃긴 건 사업을 하겠답시고 이미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때려치운 뒤였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었던 욕심없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와의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왜 남편 혼자서 이렇게까지 변해버리게 된 걸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정말 끔찍하고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처음 약속했던 그 초심을 지킨다는 건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고요. 저는 사람의 앞일은 한치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 사이도
한편으로는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모든 일에는 일정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재훈이와 함께 욕심 없이 그저 소박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최근에는 재훈이와 함께 퀴즈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빈자리를 찾아 울기도 하던 아이도 이제는 뭔가를 느끼게 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빠가 없어진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된 건지 더 이상은 울지 않았죠. 아이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눠 먹고 돌아올 때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일,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훈이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고 밝게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인생 목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마 저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해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별탈 없이 행복하고 평온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